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은 10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우리가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 개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가정이 됐든 간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모처럼 재충전을 좀 할까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할 때만 하더라도 좀 쉴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반면에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통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모를 때가 오히려 그러니까 편안했다. 뭐 이런 말도 우리 역설적인 말도 있듯이요. 그래서 좀 이제 쉬며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보게 되면요,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회고를 한번 해보세요. 회고를 해보시게 되면요, 우리 사회, 우리가 대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그 지식이라든가 혹은 그들이 부여받은 어떤 권위들이 사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실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존경도 했었던 많은 권위들의 그러니까 허울이 벗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혹은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아왔었죠. 사법부의 검사들의 민낯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요즘은 판사들의 민낯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 의사들의 민낯을 경험하고 있고, 목사들의 민낯을 경험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가들은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힘입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들, 소위 많은 사람들한테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었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 그들의 어떤 허울이 벗겨지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는 굉장히 천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요 국가들, 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판사, 검사, 의사, 목사, 거기도 모르니까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처럼 그렇게 천박한 모습이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천박할까? 왜 이렇게 천박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사회 지배층들은 반드시 뭐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서양의 지배층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었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건강한 보수주의자들이었었죠. 근데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서 이 지배층들이 외세와 결탁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의 양심이 다 그러니까 이게 실종돼 버린 거예요. 국가를 팔아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만 챙기면 되는 그런 시절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외양만 우리가 현대사회로 진입했을 뿐이지 그 속에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 구조에 일정하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 뭡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이건 굉장히 당연한 세상이에요. 뭐 특별한 세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이란 얘기죠. 비정상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한번 봐보세요. 얼마 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소위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해충돌 문제를 당시에도 이제니까 던졌었는데 박덕흠 의원이라고 있죠. 박덕흠 의원이라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도피를 했지만은 이분의 이 MBC 스트레이트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니까는 그분이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법을 사전에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73억 원에 그러니까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스트레이트의 보도였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는 당시에 제 귀에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나도 손해봤다. 참나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저 사람의 사고 구조는 도대체가 어떻게 된 사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손해봤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참.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우리 사회 소위 지도층들이 얼마나 일반 서민들하고 이 갭이 존재하는가. 예? 이분들은 얼마나 반칙과 특권이 체질화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기본적으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것을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습니다. 즉 우리 사회 지배층들은요. 서양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에 비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국가, 공동체를 자신의 개인의 사익 추구, 공공의 자원을, 국가의 자원을 자신의 사익 추구, 자신의 그러니까는 개인의 축제를 위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국가와 공동체의 자원을 이용을 하면서 아무런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이게 우리 사회 지배층의 특성입니다. 그 속에서 그런 지배구조 속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 지배구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 사회 지배구조에 일정하게 그러니까는 결합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의 민낯을 보고, 목사의 민낯을 보고, 검사의 민낯을 보고, 예? 판사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역화폐 문제도 경제학자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경제학자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제가 좀 앞에 말이 길어졌는데요. 민낯이 드러났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습니다.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지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달한 사회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 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의 신봉자, 시장 경제의 신봉자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불공정과 불평등을 외면하는 경제학자는 사이비 시장주의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진정한 시장주의자라고 한다면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경쟁의 원리입니다. 근데 경쟁 앞에 뭐가 빠졌다고요? 공정 경쟁이라는 말이, 공정이 빠진 겁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경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는 경제력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력의 차이가 너무 심해지면요. 그 사회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자본주의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시장 경제의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사실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경제학의 그 태두인 애담 스미스라는 사람 있죠.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가 애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책이라는 것을 읽어본 학자들이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놀랍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읽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지역화폐를 설명을 하면은 지역화폐를 설명을 하면은 딱 이 말로 이 지역화폐 성격은 규정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여기는 뭐라고 써놨냐면요.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을 때 그 100만 원의 가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이제 유통 재벌들 있잖아요.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유통 재벌들 있잖아요. 유통 재벌들이 물건을 팔아서 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 100만 원의 가치하고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크냐? 슈퍼마켓 사장님의 100만 원 수입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 이 지역화폐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원리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는 사이비 시장주의자들은 자영업자의 100만 원 수입이나 이마트 회장의 100만 원 수입하고 다 똑같은 100만 원 아니냐. 이게 잘못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공부해서 그런 겁니다.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자, 왜 이걸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자영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제라는 것도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생태계예요. 생태계인데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요. 왜 많으냐? 제조업 생태계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기간 산업인데 제조업 생태계가 약화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제조업이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는 자영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요. 그렇죠? 그 자영업의 숫자가 지금 거의 그러니까 700만 명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700만 명에 가까울 정도예요. 664만 명입니다. 8월 달 기준으로요. 그 대표적인 자영업자인 도소매업이 한 346만 명으로 한 절반 조금 더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마트나 이런 데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다르냐? 이 한 3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냥 가만 방치하게 되면요. 근데 우리가 지역 경제가 없이 생태계라고 그랬죠. 자연 생태계에 만약에 우리가 공룡이나 사자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그 약자 동물들은 다 죽고 공룡하고 공룡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 같은 이런 거대한 그러니까 강자 동물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태계는 지속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물종의 다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은 뭐냐면 지역경제 골목상권의 하나의 이게 그러니까 뿌리인 겁니다. 자영업이 붕괴되게 되면은 소위 지역 서민경제가 도미노처럼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예? 붕괴돼 버리고,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지역 경제가 붕괴되면 결국 중앙 집중을 더 강화하죠. 우리 지금 뭐냐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하고 지역하고 불균형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 이게 더 심해져요. 왜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납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심지어 보수 정부들도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안 해요. 예? 노력들은 안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요. 강한 로컬을 가져야 됩니다. 강한 지역사회를 가져야 돼요. 우리 선진국가들 한번 여러분들 여행을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 캐나다 여행을 해보시면은 지역사회가, 골목이 굉장히 우리가
구경할 만한 데가 많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색깔이 보존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색깔이 보존됐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랬어요. 도심의 명문인 골목상권 살리기에 유럽이 나서고 있다. 왜 이 사람들이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그러겠어요? 즉 뭐냐면 자영업자의 100만 원 수익 가치는 단순한 돈 1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라든가 자본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이 됐던 경제학자가 됐던, 오늘은 제가 경제학자한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경제학을 만든 원조, 대부를 누구로 하냐면 애담 스미스라고 얘기합니다. 애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도 썼지만 도덕감정론이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애담 스미스가 경제학자들한테 꼭 경제학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 중에 하나를 뭐냐면 동감 능력. 타인과 그러니까 동감할 수 있는, 같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불행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전제로 그러니까는 이 시장 경제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예?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학문적인 근본을 놓으신 분이죠. 애담 스미스가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불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로 자신의 이익 추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은 경쟁이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면 최후의 승자 한 사람만 남는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회가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타인의 불행을 외면하는 사람, 불공정과 불평등을 외면하는 경제학자는요,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사실, 예? 붕괴를 촉진하는 경제학자인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현대 경제학을 완성시킨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를 처음 만든 앨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경제학도의 자세로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냉철한 머리가 있어요.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따뜻한 가슴을 전제로, 따뜻한 심장이 없는 냉철한 머리는 이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자영업자의 100만 원이나 이마트의 100만 원이나 똑같다고 보는 사람들은 심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심장 없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가지고 경제학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시장경제주의자라든가 진정한 자본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 이론을 만든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회가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일단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다른 전문가들처럼 굉장히 천박한 겁니다. 천박해요. 왜?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고전을 안 읽은 거예요. 고전을 안 읽고 그냥 통계 분석하는 거나 계량 경제 분석하는 거나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경제 단지를 알고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경제 사상을 공부를 안 하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따는데요, 경제 사상 과목 한 과목도 공부 안 해도 박사학위 딸 수 있어요. 경제사 한 과목도 안 들어도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학의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조세연에서, 국책연구원이죠, 조세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조세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분석 기간입니다. 분석 기간이요. 분석 기간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딱 잡았어요. 그리고 분석 기간을 이렇게 해놓고 연구를 쭉 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지역화폐 효과 없다. 그러니 정부가 예산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놔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18년까지는 정부 지원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정부 지원이 없었던 시기예요. 정부 지원이 없었던 시기에 무슨 정부 지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결합시키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2018년까지 기간에 제가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난해 그리고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급증을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면서요. 근데 지난해 데이터는 있단 말이에요. 올해 상반기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의도적으로 빼고서는 그걸 이제 분석했냐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지난해 분석을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거는요, 지역화폐는 상식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올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다 써봤잖아요. 지역화폐처럼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역화폐를 쓰기 때문에 안 쓰면 휴지 조각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쓴단 말이에요. 쓰면 당연히 뭐냐면은 동네 지역에서 소상공인들한테만 쓰게 해놨으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거기다가 무슨 뭐 전문적인 계량 분석, 통계 분석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증가 효과가 없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전문가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들을 그러니까는 사실 권위를 누르려고 한 거예요. 상식을 눌려버리려고요. 자, 제가 그 이유를 봐드릴게요. 자, 이게 보게 되면요. 자, 이겁니다. 2018년까지 조금씩 이렇게 증가해 왔어도 지자체당 한 58억 분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발행액이 한 3,700억 원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10배 정도 증가를 해요. 그리고 올해는 9조 원이 투입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15조가 지금 정부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15조 발행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제목에다가 바다에다가 물 한 컵을 붓는다고 해서 티가 나는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냐 18년까지는 발행액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너무 적었던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게 되면요. 2018년까지만 쭉 봐보세요. 지자체별로 발행액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일 많이 발행한 지자체가 경상북도입니다. 1171억 원이죠. 1171억 원이요. 인천 같은 경우는 5억 원뿐이 발행이 안 됐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485억 원 발행됐고요. 막 천차만별이에요. 발행 안 된 데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2018년까지는요. 예. 지방정부의 예산이 그러니까는 없다 보니까는 발행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니까 다들 발행하고 있잖아요. 2019년부터는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경상북도가 1171억 원을 발행을 했어요. 제일 많이 발행했는데, 액수로는요. 인구로 보게 되면 경상북도는 264만 명입니다. 인천은 294만 명으로 인천이 한 30만 명이 더 많아요. 인구가. 근데 인천은 5억 원뿐이 발행을 안 했어요. 1인당으로 보게 되면 인천은 170원 정도 발행한 거예요. 거의 의미 없는 발행액이죠. 170원 정도 발행했으니까 1인당이요. 경상북도가 제일 많이 발행했는데도 1인당 4만 4천 원 발행했어요. 요 정도를 써가지고 매출액의 증가가 크게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바닷물에다가 물 한 컵 붓는 정도였었다. 이 분석 기간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이제 구매를 했어요. 경상북도 같은데 인천에 있는 주민들이 했다고 해봅시다. 자,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자기가 샀어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한 4% 할인을 받아가지고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10만원 가지고 모든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이 하는 영업에다가 지출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어디다가 제일 먼저 지출하죠?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가 음식점에 가서 먼저 지출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면 상품권 다 써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이제 그러니까 지출을 못할 게 아닙니까? 자, 그걸 보여주는 게요. 자, 먼저 뒤에다 배치해놨네요. 자, 이겁니다. 이 저자들이 조세현의 저자들이요.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근거가 이 표에 이제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목이 지역화폐를
지역의 이제 지역 단위의 GDP가 GRDP라는 겁니다. 지역의 소득 기준에서 1% 추가 판매했을 때 해당 산업의 매출이 얼마나 변하느냐.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8개 업종으로 쭉 이렇게 나눴죠. 첫 번째는 슈퍼마켓, 제일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음식품 파는데, 맨 오른쪽에는 미용이나 목욕탕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쭉 8개로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1%가 증가할 때 얼마나 증가하냐니까, 여기 밑에 추정치라고 있죠. 빨간 박스로 해놓은데요. 0.141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14.1%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값이니까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1%를 추가로 발행했을 때 14% 정도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품 파는 데는 한 8.2%가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도 파란 박스로 해놓은 데 보게 되면 다 플러스 값으로 나오잖아요. 플러스 값으로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거기 지금 슈퍼마켓하고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는 14.1%하고 8.2% 위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죠. 별표가 2개 표시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냐면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보게 되면은 여론조사의 이 신뢰성이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서 이게 신뢰성이 있는 결과다. 에? 이런 뭐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일관성 있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 확인되더라 이거예요. 증가가. 이런 얘기고 여기 별표가 없는 지역들은 별표가 없는 업종들은요. 통계적으로 10% 범위 바깥에 있더라 이거예요. 신뢰성이요. 그러면 이게 왜 생겼냐면요. 아까 이겁니다. 자, 인천에서 5억을 풀었어요. 1인당 178원어치 풀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가서 쓰고 나니까 다 돈 떨어졌어. 그럼 나머지 이 업종들은 쓰지 못할 게 아닙니까? 목욕탕이나 미용 이런 데 가서는요. 그렇죠? 그건 제로로 잡히는 거예요. 제로로. 경상북도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담배 소매업 같은 데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발행했으니까 상대적으로요. 그럼 거기서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는 매출액의 증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발행액이 적었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5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5개의 지자체가요. 그런데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14%가 증가했어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근데 A 지자체에서는 14%, B에서는 13%, C에서는 15%, D에서는 16%, E에서는 12%. 5개 지자체의 매출액의 증가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평균을 내면은 14%가 나옵니다. 5개를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누게 되면요. 그렇죠? 근데 이건 14라는 숫자 주변에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14라는 숫자 거기 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발견되지니까 이 증가율이요. 그런데 담배 판매 같은 경우 13%가 증가했는데 아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A 지자체 많이 발행한 데서 한 39%가 증가했어. B에서는 26%가 증가했어. C, D, E에서는 하나도 안 팔렸어. 발행을 안 했거나 발행액이 굉장히 적어가지고요. 그럼 이것도 평균을 내게 되면요. 13%가 나옵니다. 그런데 3개 지자체가 13이라는 숫자하고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3% 증가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해석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혹시 고등학교 때 통계를 배웠으면 표준 편차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평균값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거죠. 평균값에서 떨어져 있는 게 많으면은 그럼 우리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8개 업종 중에서 7개가 플러스로 나왔는데 여기 그러니까 일반 교수학원만 빼고요. 그러니까요. 일반 교수학원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봅니다. 가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요. 그러니까 8개 중에서 7개가 플러스 값이 나왔는데 6개가 그러니까는 6개가 뭐냐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얘기해요. 발행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모든 업종에 지출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업종의 지출이 그러니까는
많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19년이나 20년 자료가 하게 되면 이건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 예. 발행액이 많으니까요. 첫 번째는 이 분석 기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2019년을 연구한 국책 연구기관이 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3월 달에 보고서를 냈어요. 여긴 다 효과가 있다고 나와요. 예? 이건 지난해 데이터 가지고 했으니까요. 가지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효과가 없다고 이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참, 내가 이거 보고서는 기가 차더라고요. 예? 이걸 논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경제학자들은요. 통계 분석을 하고 나서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어. 그러면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인접지역인 서울의 판매액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인접지역에. 경기도에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발행해서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 서울의 소매 판매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거하고 줄어든 거하고 서로가 상쇄가 되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상품권 발행한 비용만 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안 좋은 재정을 낭비하는 저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논리가? 거기다가 뭐냐면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가지고 그럼 서울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도 발행해달라. 그래가지고 전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피해를 입혀가지고 다 제로성 게임이 돼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전체 증가 효과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폐 발행액만 남는다 이거예요. 화폐 발행 비용만. 자, 이게 논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가서 무슨 장보러 다닙니까? 예? 서울에 가서 소비를 하는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입니까? 서울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볼일 보러 갔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겠어 서울에 있는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 이런 경우는 서울에 소비를 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가 그러니까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소비를 합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지요. 예? 아주 인접지역, 그 경기도와 서울의 인접지역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경기도 지역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 자영업자들한테 소매 판매액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매출액이요. 그 대신 어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이마트 같은 재벌 유통업체의 판매액이 줄어들지요. 재벌 유통업체의 판매 감소를 인접지역이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둔갑시킨 거예요. 인접지역의 인접지역이라고요. 예?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아닌 거죠. 이거를 만약에 대형 유통업체가 만약에 매출액이 줄어든다면은 이거 또 재벌 자본 또 저기 옹호하는 주장 아니냐 이렇게 들을까봐 이걸 인접지역으로 치환을 한 거예요. 인접지역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지역의 소득을 그러니까는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순환시키자. 예?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되게 뭡니까? 서울에 본사 있고 빨대 꽂아놓고 정부에서 이렇게 빨아서 주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마트에 100만 원 수입하고 지역의 자영업자의 100만 원 수입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했다면은 이런 식의 보고서를 안 쓰지요. 예? 안 쓰죠. 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실제로 봐보세요. 재벌 유통업체들이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 1차 때 준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재벌들이 굉장히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도요. 그 1차 때처럼 할까봐 굉장히 이 가슴 졸이면서 로비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 매출액이 감소하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백화점은 1분기, 2분기 다 마이너스 15.2, 마이너스 7.8로 매출액이 감소했어요. 동네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5.8, 2.3으로 증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과거에는요. 백화점은 잘 됐었어요. 왜?
부자들은 타격 안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역화폐로 주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쓰게 하니까는 지역의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소비를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출 감소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 재벌들은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는 사람이 누구냐? 신용카드 업체들입니다. 지역화폐 쓰니까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경기도 같은 경우 이게 한겨레 신문의 저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뭐냐면은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된 게 전체 한 37%가 결제된 반면에 BC카드가 시장 점유율 1위 카드죠. 이 카드는 17.4%. 한 20%가 차이가 난 거예요. 20%포인트 정도 가요. 2배 이상이 차이 난 거예요. 그 카드사들도 안 좋은 거죠. 카드사나 재벌사는 그러니 재벌 유통업체들은 이 지역화폐가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데 재벌 유통사들이 돈 못 버는 걸 걱정을 해가지고 지역 경제가 우리가 고사되는 거를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형업체들은 글로벌에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목에 들어와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화폐 발행 비용이 한 2% 발생한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모바일 지폐로, 모바일 화폐로 대체되면서 이건 다 해결되고 있어요. 초창기에 그러니까는 상품권이 좀 일부에서 나왔지만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있어요. 모바일로 하게 되면 다 투명하게 거래가 확보되잖아요. 이건 모바일 카드로 전환하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